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앱과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모바일 해킹 사례들과 NHN 앱과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얻는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요, 해킹의 개념부터 각 iOS, 안드로이드 파트 각각 해킹 사례들과 대응 방안, 그리고 NHN 앱과들을 적용했을 때 얻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킹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해킹이란 원래 본래의 뜻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작업이나 행위를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의미는 많이 변질이 되었죠. 컴퓨터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변조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한다는 것과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모바일 해킹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은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를 변조해서 개발자가 의도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단말기의 탈옥이나 루팅을 통해서 원래의 권한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원래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조작하거나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킹은 왜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해킹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도 하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이나 랜섬웨어 같은 사례들만 봐도 결과적으로는 돈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게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커는 게임 앱을 이제 스토어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부저의 입맛에 맞게 HP를 변조한다던가 공격력을 변조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리패키징해서 모드 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킹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변조는 하지 않지만 원래의 앱을 그대로 복제해서 출시하는 복제 앱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스미싱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치팅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얻거나 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세마라라는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리세마라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뭔가를 계속 리셋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랜덤박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뽑기 권한을 통해 최고급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는 그런 게임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게임들은 계정을 생성했을 때 한 번 정도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 계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리세마라라고 합니다. 이런 해킹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자 수는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기업 신뢰도까지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해킹 사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파트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드로이드 파트는 샘플 앱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해킹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FPS 게임이에요. 그래서 좀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쏴서 죽이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총알이나 HP 같은 데이터들, 저희가 변조할 데이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킹해 보기 전에 두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인데요.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그 프로그램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아낸다던가 결과물 파일을 디컴파일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소스 코드 파일을 얻을 수 없으니 결과물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적 분석인데요. 동적 분석은 정적 분석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켜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버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프리다라는 툴이 있습니다. 프리다는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바스크립트로 후킹 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요즘에 많이 좋아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이 프리다를 통해서 정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샘플앱에 대한 구성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저희 샘플앱은 유니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아시다시피 C# 코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다양한 모바일이나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유니티 엔진은 두 가지 컴파일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노와 IL2CPP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방식 모두 IL이라는 중간 언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모노 방식은 이 IL을 모노 프레임워크 위에서 실시간으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IL2CPP는 이 IL을 미리 C++ 라이브러리로 컴파일해 놓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IL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IL은 특성상 100% 디컴파일이 가능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개발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기 전에 이 파일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방금 설명드렸던 정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L 데이터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의 IL 데이터는 어셈블리 C# DLL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두 파일이 필요한데 글로벌 메타데이터 파일과 IL2CPP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샘플앱은 IL2CPP 파일로 IL2CPP 컴파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IL2CPP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 두 파일은 앱 내에 에셋과 라이브러리 폴더에 존재해서 확보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리패키징을 쉽게 하기 위해서 APK 툴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 두 파일을 얻었다면 이 두 파일을 조합해서 어셈블리 C# DLL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는 IL2CPP 덤퍼라는 툴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셈블리 C# DLL을 확보했으니 디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디컴파일한 결과인데요. 타입명과 메서드명, 필드명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한번 소스 코드와 매핑을 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shoo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는 어셈블리 C샵의 shoot이라는 메서드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IL2CPP 컴파일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셈블리 C# DLL에는 구현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IL2CPP 라이브러리에 구현 코드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C# DLL에는 IL2CPP에 대한 상대 주소만을 가지고 있고 이 상대 주소를 확인해서 IL2CPP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shoot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한번 변조해 볼 겁니다. 저는 총을 발사할 때 총알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C# DLL을 분석해서 매거진 커런트라는 값에 총알의 개수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shoot 메서드에서 이 필드를 마이너스 해주는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필드를 마이너스 1 해주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브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서브 명령어는 이제 레지스터 값을 마이너스 해주는 명령어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단순히 반대의 명령어 add 명령어로 변주를 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즉 매거진 current라는 값이 플러스 1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조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리패키징을 해서 모드 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총알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변조를 통해서 노코드를 넣어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동적 분석입니다. 동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다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리다는 DBI 툴 중 하나인데요. DBI는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다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할까요? 프리다는 후킹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킹이란 뭔가를 낚아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소프트웨어에 접목시켜 보게 되면 함수 호출이나 메시지 등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해커나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수행하고 원래의 흐름으로 반환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네, 후킹의 기법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프리다는 인라인 후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라인 후킹 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pen이라는 함수가 컴파일돼서 기계어 코드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지점에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스택을 확보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스택을 확보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라인 후킹은 이 스택을 확보하는 영역 첫 지점을 점프 명령어로 변조합니다. 즉 fopen의 첫 지점을 점프 명령어로 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가 원하는 fake fopen 함수에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프 명령어만큼의 변조한 바이트를 fake fopen의 첫 지점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fopen의 흐름으로 반환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중간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프리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으니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는데요. 인터셉터 어태치라는 함수는 어느 시점을 후킹하겠다라는 의미의 함수고요. 첫 번째 인자로 후킹할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콜백을 전달합니다. 콜백에는 onEnter와 onLeave 함수가 있는데 onEnter는 이 시점에 들어가기 전, onLeave는 이 시점에서 나올 때 호출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코드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정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탄창의 개수, 총알의 개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후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후킹하기 위해선 실제 메모리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실제 메모리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I2CPP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를 구하고 이 상대 주소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명령어가 실행되는 시점에 레지스터들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짜서 어태치를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게 되면 R0의 값에 탄창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R0 레지스터 값을 100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onEnter 시점에 변조가 되는 것이니까 서브 명령어가 실행돼서 999라는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태치를 해서 확인해 보면 999라는 값이 총알을 발사할 때마다 변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킹을 위한 툴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해킹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모든 로직은 서버에 두고 이제
렌더링과 사용자 입력만을 클라이언트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변조한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변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같은 플랫폼들은 공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은 지연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대량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능력, 그리고 개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리소스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로직은 클라이언트에 존재하되 서버에는 재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보안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변조와 코드 변조와 후킹 탐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앱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코드, 힙, 스택 영역, 이런 영역들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코드 영역입니다. 코드 영역은 말 그대로 실행 코드들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영역이 변조가 됐다, 변경이 됐다라는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변조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 즉 정적이었을 때에 이 코드 영역의 해시 값을 구하고, 동적으로 메모리에 로딩됐을 때 코드 영역의 해시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조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라인 후킹 또한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인라인 후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프 명령어를 통해서 점프해서 원하는 코드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점프 명령어로 변조하는 이 부분도 결국엔 코드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가 변조되었는지를 탐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니티 엔진에 대한 보호 기법입니다. 유니티 엔진은 아까 전에 IL 데이터가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었어요. 이 IL 데이터는 글로벌 메타데이터와 I2CPP 라이브러리를 통해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런타임에 복화시켜주게 된다면 해커는 정적으로는 이 파일을 얻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셈블리 C# DLL 파일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커는 정적 분석뿐만 아니라 동적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이 글로벌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면 어셈블리 C# DLL도 동일하게 노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셈블리 C#을 디컴파일 해본 구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개발했을 때의 타입명, 필드명, 메서드명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명들을 난독화를 하게 된다면 해커는 이 어셈블리 C# 파일을 확보하더라도 이 필드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이 메소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겠죠.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보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파트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이준영 전임님께서 iOS 파트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iOS 앱 보안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iOS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킹 유형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옥입니다. 탈옥은 일반적인 아이폰 유저분들이 아시다시피 원하시는 앱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이런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원하시는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옥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탈옥 앱을 설치하신 뒤에
해당 앱을 실행하시면 손쉽게 탈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탈옥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 보안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손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탈옥을 하는 걸까요? 먼저 탈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와 iOS는 많이 다르다. iOS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뭔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C에 있는 음악 파일이나 영화 같은 파일들을 스마트폰에 옮기려고 해도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PC에 연결한 뒤에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손쉽게 이제 옮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iOS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어떤 제한적인 환경을 감옥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어난다. 탈옥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권한 외에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탈옥을 하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기입을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앱 실행 시 임의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로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윈도우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DL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커가 만든 동적 라이브러리가 앱이나 시스템 내 메모리에 침투해서 해당 메모리를 변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트윅입니다. 트윅의 사전적인 정의는 비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이나 시스템 내 메모리에 침투해서 해당 메모리를 변조하고 어뷰징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트윅은 CDR라고 하는 그 앱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CDR는 탈옥폰에서 사용 가능한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DR에서 트윅들을 설치하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특정 경로에 트윅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후 특정 앱이나 시스템들을 실행을 하면 트윅들이 해당 메모리에 인젝션돼서 어뷰징 같은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트윅들이 어떤 악성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내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ack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정수형 파라미터로 damage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아서 reduce hp라는 메소드 입력됨으로써 적의 체력을 데미지만큼 깎는 함수입니다. 만약 여기서 트윅이 어뷰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damag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임의의 값으로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이제 보시면 damage의 값에 엄청 큰 값이 들어가고 있죠. 이처럼 트윅을 사용하시면 파라미터를 변조하거나 리턴 값을 변조하거나 메모리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해킹 유형으로는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은 버그를 찾는 행위인데 왜 해킹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디버거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버거를 사용하시면 앱 내에 사용되는 어떤 중요한 변수나 특정 로직들이 임의로 호출되도록 하는 등 그런 악성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디버거를 사용하면 디버깅이지만 해커가 이걸 사용하면 해킹 도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디버거가 앱에 어태치된 이후 특정 API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 앱 내에 다음 그림과 같이 보안 모듈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추상화한 도형이 보안 모듈입니다. 다음 보안 모듈에는 이러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탈옥 탐지를 한 이후에 exit, 즉 종료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이렇게 위협 탐지를 한 이후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코드들을 공통적으로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커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킹을 하려면 보안 모듈을 우회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안 모듈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exit이라고 하는 API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어디서 보안 로직이 호출되는지 이것을 손쉽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해킹 유형으로는 앱 위변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윈도우와 다르게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고 그거를 이렇게 앱에 옮긴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죠.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가 앱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앱을 덤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덤프한 앱을 해커는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분석이라고 함은 앞서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 앱을 분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해커가 앱을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모듈 우회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킹을 하는데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어디를 이제 우회해서 어디를 서비스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성공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조하고 배포할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 해커의 입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모듈 우회 방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커가 정적 분석을 통해서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았습니다. 해당 함수에는 파라미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최종적으로 로그인을 하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체크 제일브레이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하고 있죠. 보안 로직입니다. 네, 해당 메소드를 우회해야 그 이후에 해킹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커는 심볼만으로도 해당 메소드를 우회해야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우회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회할 수가 있을까요? 탈옥한 기기에서는 코드 변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DR Substrate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 몇 가지 API들을 제공해 주는데 메소드 스위즐링을 하거나 API 후킹을 하거나 메모리 변조를 하는 등의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크 제일브레이크라고 하는 메소드 스위즐링 하면 되기 때문에 MS 훅 메시지라는 API를 이용해서 메소드 스위즐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는 악성 코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MS 훅 메시지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메소드 스위즐링을 원하는 클래스, 두 번째 인자로 메소드 스위즐링을 원하는 메소드,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호출되기를 원하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체크 제일브레이크를 하는 함수 대신 do noth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한 악성 코드를 해커는 동적 라이브러리 인젝션을 수행해서 앱 내에 같이 존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체크 제일브레이크는 무력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안 모듈 우회가 완료가 됐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 로직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야겠죠. 이때도 심볼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IL2CPP 덤퍼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앱에서 어떤 심볼들이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후 get damage라고 하는 심볼만으로도 해커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get damage라고 하는 함수를 우회하면 데미지와 관련된 어뷰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추측입니다. 따라서 해커는 해당 함수를 아이다 프로라고 하는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도구를 이용하면 바이너리 내에 있는 수도 코드나 어셈블리, 문자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get damage라고 하는 함수의 어셈블리로 찾아가서 어디를 변조할지 파악을 합니다. 원본 어셈블리를 찾은 뒤 다음 그림과 같이 바이너리 패치를 수행합니다.
어떤 바이너리 패치가 수행된 것일까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어셈블리가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턴 함수, 리턴 어셈블리 밑에 쭉 다른 어셈블리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바로 리턴되도록 변조를 한 것이죠. 그 결과를 수도 코드로 확인하시면 우측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원본 수도 코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변조된 수도 코드입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많은 로직들이 막 수행되는데 변조된 이후에는 그냥 바로 리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바이너리 패치를 통해서 앱의 서비스 로직도 어뷰징을 취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메소드 스위즐링을 통해서 보안 로직을 우회하였고 바이너리 패치를 통해서 서비스 로직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앱을 배포할 때 앱을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죠. 앱의 무결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앱은 배포하거나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명자로 앱을 재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이렇게 변조된 앱을 어뷰징 마켓에 배포를 한 뒤 어뷰저들이 이를 구매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OS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해킹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옥 탐지입니다. 탈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CDR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DR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손쉽게 탈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탐지입니다. 디버거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ptrace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에서는 sysctl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 ptraced라고 하는 플래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플래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디버깅 중인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트윅 탐지입니다. 트윅 같은 경우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특정 경로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에 트윅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트윅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트윅들은 기본적으로 동적 라이브러리 인젝션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로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에 트윅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스위즐링 탐지입니다. 유저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앱 내에 정의되어 있고 해당 함수가 메소드 스위즐링 되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내에서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의 주소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앱 내에서는 코드 영역의 시작 주소와 코드 영역의 끝 주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코드 영역 안에 있다면 원본 함수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계산해 봤더니 코드 영역의 밖에 있다면 이거는 메소드 스위즐링 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윅 같은 곳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앱 위변조 탐지입니다. 원본 앱을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앱에 있는 핵심 정보에 대한 값을 추출하고 이를 핵싱해서 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앱을 배포하고 이것을 실행하면 해당 앱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값을 추출하고 그 값을 해싱하여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아까 저장을 해놨으니까 값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무결성 탐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무결성 탐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라고 함은 코드 섹션의 해시 값이나 서명자 정보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도 이렇게 안드로이드와 iOS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킹 유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NHN 앱가드라고 하는 앱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HN 앱가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킹 앱이 배포되는 사이트에서 NHN 앱가드에 의해
해킹 앱들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해킹 앱들을 빨리 업데이트해달라. NHN 앱가드 알림창이 자꾸 뜨는데 이걸 어떻게 우회하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NHN 앱가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보안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를 탐지하고 로그를 쌓고 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들을 손쉽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보안 정책들이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iOS와 관련된 보안 정책입니다. 이런 NHN 앱가드를 사용하실 때 이런 관리 콘솔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실서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NHN 앱가드에서는 블랙리스트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유저에 대해서 만약 이 유저가 어뷰징이나 악성 행위들을 하였다면 해당 유저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0월 달에 앱가드가 탐지한 로그들입니다. 대부분의 로그들이 약 400만 건에서 5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NHN 앱가드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HN 앱가드에서는 다양한 해킹 유형에 대한 대응과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여러 고객사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고객사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드린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앱별로 따로 정책을 앱별로 따로 한다든지 네. 앱이라면 같은 앱인데 이 버전은 탈옥 탐지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따로 그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아, 앱별로 이제 그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내용이 앱 이제 버전별로 가능한가요? 버전별로 또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확신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금융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취약점 점검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구하는 거가 딱 탈옥 탐지만 안 되는 버전, 전부 다 네네. 들어간 버전 이렇게 다 각각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는지 궁금해서. 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좋은 발표 해주시고 또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개발자 입장에서 이 앱가드를 도입하고 나면은 그럼 보안적인 부분에는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도입을 했음에도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보안 방안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서비스사에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커버하는 보안의 영역과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보안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드려도 어떤 서비스 로직과 관련된 취약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을 커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이제 앱 보안 솔루션사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 로직상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서비스 로직의 취약점을 찾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까 그 유저 차단 기능이 있었는데 혹시 특정 IP나 IP 대역에 대한 차단 기능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IP 대역을 설정해서 이제 유저를 차단하는 기능은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